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LG 주요 계열사 경영진이 독일로 날아가 주요 고객사 메르세데스 벤츠와 차량 전자장비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동을 마친 올라 칼레니우스 최고 경영자는 만남 이후 양사 협력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졌다며 흥분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를 내건 현대자동차가 올해 연구 개발에 5조 원을 투자합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차와 자율주행 등 핵심 사업에서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리고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마른 김 10장의 가격은 1,158원으로 1년 전보다 15.9% 올랐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 이상기후로 인해 수온이 오른 데다 병충해가 확산되며 원초 수확량이 크게 줄면서 김 가격이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꽤 많이 밀리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본부장께서 시장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그리고 또 오늘은 미국 증시가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컨퍼런스 하고 FOMC, 마이크론 실적 다양한 이벤트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동안 올랐었던 부분에 따른 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반도체 IT, 2차 전지 주도 업종이 좀 쉬다 보니까 지수의 낙폭이 제법 좀 나온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가 코스피 증시에서 조금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불편한 상황이긴 하나, 저는 기관이 일단 매도세를 소폭 좀 줄이면서 일단 시장을 좀 관망장세를 보고 있는 부분은 조금만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이 많다라기보다는 매수 주체가 좀 뚜렷하지 않은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수급의 부재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러한 현상은 요일적인 부분, 일정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의 흐름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밀리고 있지만 다음 주의 흐름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이사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어찌 보면 좀 데자뷰인 것 같아요. 무슨 데자뷰요? 얘기냐면 네. 1월 3일 날 보게 되면은 이때 당시 지수가 2.3%가량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1월 달부터 이제 2월 달, 그리고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좀 보게 되면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술적인 부분이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11,000계약 정도 지금 자리에서 굳이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물 쪽에서는 7천억이 넘는 매도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IT 쪽에서 이제 4천억의 매도가 좀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오늘 아무래도 이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은 누가 보다도 외국인이라 봐야 되겠죠. 그러면 네. 외국인들이 왜 이런 매도가 나오는가? 이게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어떤 판단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답은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삼성물산에서 좀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성물산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기업 밸류 관련돼 가지고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이번 행동주의 펀드가 배당 확대한 표 대결에서 졌어요. 져버렸고, 오늘 한진갈 같은 경우도 급락 나왔잖아요. 네. 여기에 또 이제 아시겠지만 조원태 대한항공 재선임 반대 이게 또 표결이 되게 되면서 또 져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결국 이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제 행동에 나서게 되면서 이번에 주총을 통해서 배당을 확대할 것이다, 뭐 주주 환책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좀 실망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뭐 배당하는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4천 그 삼성물산 예를 들게 되면은 보통 주선주 4,500원, 4,550원 정도 배당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사회에서 결의가 된 부분은 한 주당 2,550원이에요. 근데 지금 표 대결에서 일단 삼성물산 쪽이 이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4,500원을 원했었는데 2,550원 정도에 물론 배당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생각했던 만큼 이 배당안이 좀 쪼그라들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5천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주 5천억 정도 자사주 매입 그리고 보통주 같은 경우에 4,500원 정도 배당. 그러니까 이런 주주 환원책이 있었는데 결국 2,550원 정도였던 이 배당 금액이 좀 쪼그라들게 되면서 이런 실망감이 삼성물산에 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다 같이 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만약에 이게 삼성물산에 제한되는 이슈였다라고 좀 보게 된다라면은 오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코스피 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뭐 운수창구 그 금융주들이 하락을 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보험주도 그렇고요. 흥국화재가 4.3%, DB손해보험이 3.7% 빠지고 있고 증권주도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하나투자증권은 뭐 비트코인 이슈긴 하지만은 키움, 유진투자증권, SK증권 할 것 없이 현재 다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도 현대차가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하락의 원인은 이 주주 환원책에 어떤 실망감, 이 실망감으로 인한 외국인의 매도가 좀 출회가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좀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과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서는 뭐 시장이 물론 PPI 때문에 뭐 금리의 기대감이 조금 쪼그라드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술적으로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조정권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네요. 네,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 따라서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주들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모두가 빠지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테슬라도 4% 넘게 빠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좀 전기차 스타트업인 피스커가 파산 절차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단기적인 조정의 그치가 아니면 조금 더 추세적으로 내려갈까요? 일단 추세적으로 좀 더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엄청나게 우리가 걱정할 만큼의 급락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테슬라에 대한 이슈는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테슬라에 좋은 점수를 줬던 이유를 한번 나열을 해보면 첫 번째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 제조업 안에서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기록했기 때문이었는데 일단 첫 번째 이 점유율도 이제는 쉽지 않죠. 두 번째 높은 마진율도 이제는 중국 BYD와 가격 경쟁을 위한 치킨 게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 보니 당연히 지금 이 테슬라에 대한 투심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먼저 조정을 받은 기업들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근본적으로 뭐 수요의 회복이 문제이긴 하나 그래도 단기 바닥 혹은 이 정도 가격에서는 이제는 더 빠지지 않겠다라는 투심이 좀 몰린 상황이다 보니 너무 걱정하실 정도의 급락은 나오진 않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단기 밴드세가 나오더라도 굉장히 짧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일단은 지금은 어떤 펀더멘탈이라든지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도 전략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영역으로 저는 들어섰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분들의 영역으로 들어선 2차 전지주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사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뭐 이런 말씀드리면 섭섭하시겠지만 이런 게 예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제 살갗 먹게라는 생각이 들지만 2차 전지 조금 좋아지다 보니까 여기저기 2차 전지 다시 간다 이렇게 난리 부르스였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그냥 간단한 논리로 공급과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번에 2차 전지가 좀 바닥을 어쨌든 2월 달 이후에 좀 강한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이게 수요적인 측면에서 나아진 게 있나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이브리드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전기차는 이건 악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GM 같은 경우도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 삼성 그 세종이 모델이 있는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원래 전기 트럭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하이브리드 전혀 바꿔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BYD가 너무나 무서운 게 중국 쪽뿐만 아니라 중국 외적으로도 이제 BYD 전기차가 상당히 쌉니다. 공격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서 테슬라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 인하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도일공장 화재 소식이 있었잖아요. 수요적인 측면에서 좋아진 게 있나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전망치 나온 거 보니까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16% 정도 증가한다고 수치가 나왔는데 16%만 보면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2023년 대비해서 절반이 쪼그라든 거예요. 수요적인 측면에서 나은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단지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리튬 가격이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겠다는 그런 심리가 전반적으로 깔리게 되면서 그 속에서 이슈에 의해서 이슈에 맞는 종목들만 부합이 된 테마들만 움직였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리튬 가격이 좀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리튬 관련주들이 움직였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저희도 말씀했지만은 강원에너지, 미래나우텍 실적 좋잖아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좀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실적 좋은 종목들, 미래나우텍, 강원에너지만 이렇게 강하게 갔었거든요. 만약에 리튬 관련주 전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좋아진다. 그럼 에코프로 배우고 에코프로 왜 안 갔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리튬 가격이 좀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이슈 관련 쪽으로 수급이 일시적으로 좀 쏠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좀 인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삼성 S디아의 46파이 배터리 딱 관련된 종목들만 확 떴다가 가라앉아 버렸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LG 에너지솔루션 이제 8월 달부터 46파이 배터리 생산하거든요. 근데 LG 에너지솔루션 얘기는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결국 이슈에서 그냥 뭐 두더잡기 식으로 반등이 나왔던 거지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다 좋았다라고 보는 건 힘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리튬 가격이 좀 바닥을 다졌지만은 리튬 가격이 정말 가격이 비쌌었던 2020년, 2021년 가격으로 할 것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좀 생각을 하고 조금 좋아지면은 저희 전문가들도 반성을 해야 돼요. 네. 뭐 조금 좋아지면은 또 간다가 막 난리 부르치고 뭐 이렇게 종목 추천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저도 제 얼굴에 침 뱉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신뢰를 더 깎아먹는가 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제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금요일 날 불금에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의 2차 전지는 좋아진 게 아니라 나빴다가 나빠지지 않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자기 반성도 하고 있다라 정리해 주는데 옆에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좀 수긍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반격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본부장님? 근데 결국에 이제 주가는 네. 올라갈 때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조정이 나올 때 또 사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산업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차 전지가 없어지지는 않겠죠. 어차피 이제 이 수요적인 측면에 대해서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그 과정에 지금 이제 우리가 너무 긍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캐즘이라는 단어까지 나온 상황이잖아요. 전 사실 처음 들어보거든요. 캐즘이라는 단어도.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한번 큰 주도주의 역할을 했었던 종목이 좀 조정을 받고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힘들거나 좀 피로하시거나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2차 전지는 조정이 나올 때 천천히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 천천히 사는 것이 이제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종목을 잘 골라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 전고체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또 관련주들이 엄청 이제 큰 시세를 냈는데 이 전고체도 마찬가지예요. 양산 그리고 상용화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걸 벌써 이제 땡겨와서 주가에 반영을 시키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만약 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에코프로 BM 혹은 LG화학 셀 기업들이 만약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서서 이제 이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대로 대시세가 나기에는 어렵습니다. 네. 어렵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이제 단기적인 좀 전략을 짜서 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시세가 나기엔 어려운 만큼 그 안에서 단기적인 전략을 짜보자라고 2차 전지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기 반성을 좀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이사님,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섹터를 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요. 반도체요? 네, 반도체 아직 꺾였다 생각 안 해요, 저는. 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기대감에 의한 상승의 상태가 좀 컸다라 봐야 될 네. 것 같아요. 작년 초반에 이제 AI 시장이 기화가 되게 되면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하드웨어로 넘어가지고 HBM, 뭐 온 디바이스 AI, CXL, 지금 조용하지만 온 센서 AI 그리고 최근에 또 뭐가 있죠?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최근에 이렇게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새롭게 계속 캐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이 꺾였나라고 봤을 때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한미 반도체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은 한미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갔지만은 아직 실적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물론 그것까지 반영이 됐다 그러면 뭐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 실적 추이는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HBM 이외에 뭐 CXL, 온디바이스 이런 일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생산하고 있는 건 HBM이고 CXL은 아직 생산조차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HBM 쪽에서 그 하이닉스가 너무 이렇게 치고 나가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선택한 게 지금 삼성전자가 CXL이거든요. CXL이 뭐냐면 SSD와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SD가 이렇게 사각형이 있다 치게 되면은 여기에 SSD 컨트롤러가 있고 낸드 그 병렬시로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CXL도 마찬가지예요. 네. CXL도 이 사각형 안에 여기 앞에 있잖아요. 여기 컨트롤러가 있고 뒤에 D램을 병렬식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쌓는 걸 뺏기다 보니까 옆으로 그냥 늘려놓은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HBM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우토반. 왕복 4차선이지만 시속 200km까지 가능해요. 근데 CXL은 뭐냐면은 왕복 8차선인데 그 속도는 110으로 제한시켜 놓은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BM 쪽은 이제 그 생산이 되고 있지만 CXL은 뭐 이제 샘플 테스트를 하고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뭐 제가 봤을 때 10에서 0에서 한 100을 정도 좋게 본다면은 한 15 정도 갖다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뭐 계속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D램도 이제 가격이 돌아서주고 있고 낸드도 이제 돌아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HBM 같은 경우는 올해 제 개인적인 뭐 소견이지만 HBM 같은 경우는 HBM4까지도요. 적어도 HBM4까지도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못 따라잡는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게 되면은 제가 얘기가 좀 길어지거든요. 어쨌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HBM3 같은 경우 이제 콜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생산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한 발짝 더 나가고 있어요. 지금 HBM4를 개발하고 있어요. 이미 올해 거 완판 다 시키고 그리고 TSMC하고도 협력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TSMC가 왜 협력을 하겠습니까? 엔비디아가 TSMC 쪽으로 파운드를 맡기고 있잖아요. 기판 위에다가 GPU, CPU, HBM을 이렇게 살착을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하이닉스와 TSMC가 이렇게 협업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너무 좀 앞서 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HBM 어떤 공업가잉 이건 너무 조금 이제 과다한 반응이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작년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으로 HBM3를 들어갔어야죠. 근데 수율하고 발열 문제들이 튕겼잖아요. 네. 컷됐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따라잡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너무 조금 이제 앞선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반도체 쪽 좀 보고 있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조금 관심이 생기는 거는 잠시 후에 이제 종가 배팅지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원자재 쪽 관련된 종목들 이쪽 보고 있어요. 네, 일단 반도체 의견을 전해주신 만큼 본부장님 의견도 한번 좀 들어볼게요. 반도체 쪽 긍정적으로 바라보십니까? 일단 뭐 저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제 투자자 중에 한 명인데 일단 타이밍 쪽으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아마 다음 주에 있을 GTC가 네.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제 엔비디아가 칩만을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는 외주를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 이번 GTC에서 엔비디아가 기존의 전략, 그러니까 우리는 칩만 할 테니 너희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줘. 이게 아니라 우리 칩도 잘하고 있고 플랫폼 쪽에도 약간의 관심이 있다라는 뉘앙스가 나오게 되면 네. 그때는 조금은 판도가 바뀔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여전히 뭐 HBM 관련주 혹은 뭐 낸드 플래시, 삼성전자 다 체크를 해야 되지만 GTC에서 엔비디아가 어떤 기조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약간의 변동성은 지각 변동은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TC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 주시를 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종가 베팅 섹터 좀 스포를 해주셨죠. 원자재 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자세한 이야기 전해주실래요?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1억 돌파했던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금도 오늘 이제 그 픽색 그 특징 섹터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나요. 종가 베팅의 종가 섹터. 베팅 네. 섹터는 그 비철금속 플러스 우크라이나 재건 네. 이렇게 갈게요. 오늘 제가 좀 정신이 없네요. 죄송해요. 일단은 이제 비철금속은 이제 원자재라고도 해야 될 것 같고 실물자산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먼저 가게 되면서 금도 최근에 따라서 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값 같은 게 2,100달러를 돌파를 했고 2,200달러를 이제 돌파할 거는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JP모간 쪽 같은 경우도 금 가격이 2,300달러 돌파할 거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제 구리가 그동안 이슈가 많았으면서 조용하다가 네. 최근에 와서 또 구리가 좀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순차적으로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주식에 대안이 될 만한
뭐 섹터라고 보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볼 수 있는데 만약 여기 제한이 됐다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비트코인, 금, 구리. 그러니까 실물 자산 쪽으로 지금 원자재가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금리 인하를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연스럽게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실물 자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해외 유명 IB들은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JP모건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구리 가격이 1만 달러 정도 뭐 갈 거라는 그런 전망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게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들 이제 수익성 안 나는 공장들 문 닫아버리고 공급이 축소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전력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이제 물론 하이브리드 뭐 구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도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적인 측면, 뭐 수요적인 측면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은 중요한 건 대전제는 금리 인하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서 원자재 시장이 좀 들썩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금리 인하를 준비하면서 원자재 시장 들썩이는 가운데 그러면 종가 네. 베팅할 종목은 어떤 거 바라볼까요? 일단은 이제 그 두 종목 쪽에서 좀 고민을 했는데 오늘 준비한 네. 종목은 알루코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어요. 네. 대표적인 비철금속 알루미늄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구리 열심히 얘기해놓고 왜 알루미늄 얘기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사실은 차트를 보고 이후 산업을 할까 알루코가 두 개 고민을 하다가 네. 이렇게 종목을 바꾸다 보니까 앞에 걸 못 바꾸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알루코를 했는데 네. 알루코 같은 경우는 이제 비철금속 알루미늄이니까 아직까지 알루미늄 가격이 그렇게 큰 반응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종가 베팅 섹터에는 원자재를 말씀드렸는데 종목은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좀 제한시켜서 또 이것도 모멘텀이 되니까 추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역의 도로 복구 사업에 우리나라 그 중견기업이 참여한다는 얘기 나오게 되면서 오늘 SG가 상한가에 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이제 재건 테마들을 들썩이는 요인들로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중국과 우크라이나가 이제 평화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협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어제에서 오늘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들썩이하는 그런 연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알루코는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한국철도공사하고요. 한국철도공단이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철도 재건 사업 협력을 MOU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철도 재건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 기차, 고속철 누가 만드냐면 당연히 현대로템이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현대로템 쪽으로 그 철도 차량, 알루미늄 차체를 현재 알루코가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철금속 관련주도 되겠지만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테마도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4,200원 정도 잡았고요. 손절가는 3,4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할게요. 종가 베팅할 종목 알루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4,200원, 손절라인 3,4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은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일단 조금 작은 섹터이긴 한데 최근에 그래도 변동성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쪽이 저는 게임 쪽이 아닌가 싶어서 게임 산업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힌트를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작년 12월 달에 중국에서 여전히 게임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강화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하다 보니까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같이 밀렸었어요. 하지만 현재 중국 내 사정이 그렇게까지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규제 완화에 대한 시그널이 바로 나왔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게임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또 빠르게 회복하는 기업들이 이제 많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게임주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신작에 대한 부재였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작이 없다 보면 성장 동력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게임주들에게 관심을 좀 쏟기에는 다소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기간이 이제 좀 지나오면서 다시금 게임사들이 앞다퉈서 신작에 대한 발표를 지금 하고 있고 또 그 신작들이 굉장히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주들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엔터 그리고 화장품 이야기할 때 이제는 중국 시장만 바라보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동남아, 유럽 그리고 북미 시장을 굉장히 큰 시장을 바라보면서 성공했던 전략이 있고 게임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는 중국 쪽만 바라보기보다는 동남아라든지 일본, 또 유럽, 미국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이 높은 쪽에 조금 더 이제 수급이 우호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저는 게임 섹터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한두 종목, 네. 한 종목이죠. 한두 종목은 좀 네. 그렇고요. 한 종목 정도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한 종목 어떤 걸까요? W 게임즈를 가지고 나왔는데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네. 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W게임즈가 어제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어제 이제 W게임즈가 거의 10%, 11%에 가까운 좀 급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같은 날 크래프톤도 급락이 좀 네.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두 기업의 급락의 사유가 조금 다릅니다. 크래프톤은 인도 시장에서 방출할 수 있겠다라는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사실 네. 무근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랫꼬리가 달린 거고,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WCNC라고 하는 엔터사를 설립하겠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연 100억의 금액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W게임즈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100억을 쓴다고? 그러면 재무제표에 그렇게 긍정적인 이슈는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망 매도 물량이 어제 이제 과하게 나왔는데, W게임즈가 연에 얼마를 버냐면 영업이익 기준 네. 2천억을 법니다. 오. 근데 여기서 100억 쓰는 게 네. 그렇게 큰 금액을 들인다라고 생각하지는 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리스크는 제한적이고, 이 엔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중소 아티스트들을 모집을 해서 일본이라든지 미국 쪽에 이제 공연을 해주고 중간에서 이제 브로커리지 수익을 이제 얻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된다라고 하면 성장성이 조금은 더 열려있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W게임즈의 게임은 딱 하나 있습니다. 사행성인 카지노. 네, 카지노 이제 게임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데 이게 왜 매출이 높냐면, 일단 첫 번째 전체 매출의 90%가 미국 시장에서 발생이 됩니다. 미국 시장에서 발생이 되고, 또 게임 형태의 컨셉상 다른 게임들은 유료 결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게임을 시작함과 동시에 유료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수익 구조가 다른 게임사보다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또 높은 영업이익은 어디서 나오냐면 고객이 북미잖아요. 네. 그러면 원화로 받을까요? 달러로 받을까요? 달러로 받겠죠. 달러로 결제를 네.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재무제표에 굉장히 또 호재성 뉴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 WCNC라고 하는 신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부담이 돼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W게임즈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이제 다른 게임사들은 신작에 대한 부담이 엄청 많습니다. 네. 신작이 예전작과 비슷하면 또 비슷한 대로 욕먹고 또 신작이 예전작보다 못하면 또 못한 대로 욕먹고, 그런데 카지노는 구작과 신작이 크게 네. 차이가 날 게 없잖아요. 디자인만 이제 네. 바꿔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작 출시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성장성이 그럼 없느냐였는데, 그 성장성을 이번에 WCNC라고 하는 신사업으로 이제 극복해보겠다, 이겨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W게임즈의 어제의 조정은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종가에 베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겁니다. 네.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긴 했어도 그래도 이제 천천히 좀 분할해서 매수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4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5만 3천 원 그 이상의 목표가를 잡고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트 가지고 W게임즈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5만 3천 원, 손절 라인 4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또 다음 주에는 슈퍼 주총 위크가 열리게 됩니다. 이 안에서 금융주들에서도 지금 다음 주에 주총이 다 있을 예정이잖아요. 네. 이 안에서 저희 관전 포인트는 어떤 걸 바라볼까요? 관전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과연 이제 행정주주 펀드가 됐던 주주가 됐던 네. 이 원하는 수준의 환원체를 과연 할 것인가, 자사주 소각도 그렇고 배당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뭐 KB금융 같은 경우는 3,200억 정도,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000억 정도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 계획을 좀 밝혔는데, 뭐 지금 이 상태가 되면 주가가 더 가려면 이거보다 더 큰 배당이라든지 환원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폐교해서 진 상황들이고, 물론 금융주는 좀 다를 겁니다. 지금 전반적인 지분이 하나금융 같은 경우, 하나금융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이 지금 HTS 보시면 아시겠지만 70%가 넘어요. 70.28%거든요. 그래서 표대에서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마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에 일단은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주주 환원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오늘 조금 삼성물산 영향으로 해가지고 좀 주가가 좀 그 지수가 좀 흔들리고 있는데, 과연 얘네 그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주주들이 원하는 그 배당이라든지 환원책을 제시를 했을 때 이제는 만족할 건가가 그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기존에 얘기했던 수준대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면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고 좀 팔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오늘 뭐 KB금융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하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낙폭 좀 줄이고 있긴 하지만은 다른 금융주들 같은 경우 이렇게 좋은 흐름들은 현재 상황은 아닙니다. 아마 삼성물산의 삼성물산의 어떤 주중 표대를 이 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실망감도 그리고 걱정도 약간 제가 반영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뭐 KB금융이든지 뭐 하나지 금융지주 예를 들게 되면은 뭐 KB금융 예를 들게 되면 지금 1월 달부터 1월 20일 그 전후로 해가지고 현재 뭐 5만 원 부근에서 7만 7천 원 정도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 일정 부분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상치에 부합하는 뭐 주주 환원책을 제시하겠지만은 소문에서 뉴스에 팔아라 하던 주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좀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오늘 주가가 이렇게까지 저는 빠질 이유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다 보니까 좀 이런 판단을 좀 하게 되네요. 네, 주주 환원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본부장님은 또 다른 걸 바라볼 포인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 PBR 관련주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올 초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왔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금액이 거의 이제 추정 합산을 해보면 2조에 달하는 금액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럼 만약 여기서 외국인들이 이제 차익 물량을 낸다면 주가가 조정을 받겠죠. 그럼 그 조정을 개인이 받을 것이냐, 기관이 받을 것이냐 이제 고민이 될 거고 명분이 있는 쪽은 기관입니다. 연기금이 저 PBR 관련주에 막대한 금액을 또 쏟는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만약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연기금의 수급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저 PBR 관련주들 여전히 잘 버틸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 주총에서는 워낙 시선이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돌발 변수는 저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지 이제 앞에서 이사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주주하는 정책은 그냥 불보듯 뻔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걸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데 저 PBR 관련주를 보는 시각에서는 저는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PBR 관련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배당 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좀 감면한데 좀 내린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식시장에 조금 더 훈풍으로 작용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떤 안들이 좀 나와야 할까요? 일단은 결국 이제 배당 소득세를 내리게 되는 부분이 결국 세금 부담이 완화라는 부분들이잖아요. 일단은 그거 이상 그거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좀 더 커지게 되면은 이 파이가 좀 또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지금 아시겠지만 배당 소득세가 15.4%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인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게 과연 10% 이하로 내려갈까요?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은 고민해야 돼. 만약에 진짜 파격적으로 뭐 5.5%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크게 매력을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배당 소득세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외국인한지 기관 투자자든 구미를 당길 만한 요인은 분명히 맞다라고 봅니다. 세금 문제는 만국 공통의 똑같은 고민이에요. 개인도 똑같고 기관도 그렇고 기업도 다 똑같은 고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감면은 정말 구미가 당기는 매력이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단지 이 퍼센테이지가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뭐 배당 소득세가 한 33%가 된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뭐 깎게 된다면 이 상황에서 한 10% 깎게 된다. 이게 상당히 크게 보일 수가 있지만은 지금 배당 소득세가 아시다시피 이자 소득세 배당 소득세가 15.4%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한 11%만 깎는다? 물론 4.4%가 작은 건 아닙니다. 작은 건 아니지만은 요 정도 내리게 되면은 구민을 당길 만한 요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기를 꺼냈다라면은 정말 15.4%인데 이거를 5.5% 정도 깎는다든지 이렇게 되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조금 더 이제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을 만한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 가치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현금 여력 풍부하고 기업도 실적이 잘 나고 있고 그러니까 알로이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더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저PBR 이게 단순히 이벤트로 끝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배당 소득세를 뭐 내린다, 뭐 주주 환원책을 늘려라고 한다, 뭐 PBR 연에 상생 배시킨다, 뭐 다 좋죠, 다 좋은데 그동안 뭐 예전에 스튜어드 10코드 이것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다라고 공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얼마만큼 정부에서 이제 그 유도를 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시사 프로가 돼버렸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자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본부장님 어느 정도 수치가 좀 제시가 돼야지 시장이 좀 반응을 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닌가요? 네, 그래도 한 10% 이하대로 좀 네.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너무 딥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뭐 결국에 이제 이 세금을 고민을 하고 이제 들어올 이제 큰 그러니까 큰 금액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어떤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들어올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언제 들어올 거냐 말 거냐 이게 고민이 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메이저나 외국인 혹은 기관 주체들의 수급을 그냥 따라서 저는 실적주를 지금은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수급에 따라서 실적주를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양대 시장 마감을 앞두고 어떤 분위기 띄고 있는지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양대 시장에 다 힘을 내지 못하는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어제 상승을 뒤로하고 다시 또 바로 코스피 지수는 2,700선을 내줬습니다. 2.08% 내림세가 관찰이 되는데요. 장중 내내 힘이 더 빠지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우하향 기조를 보였고요. 지수는 2,662선에 마감을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1%대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877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물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 많이 홀로 사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외국인은 7,384억 원을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1,5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8,558억 원 담아내는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양상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코스닥 시장에서는 같은 수급 양상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팔지만 개인 투자자들 많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897억 원 그리고 기관은 1,0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홀로 1,000억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물 시장도 이어서 좀 살펴본다면요. 외국인 투자자들 11,000계약 넘게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시장 상황은 뭐 이제 방송 초반에 언급을 좀 드렸고 지금 이제 예상 호가를 보게 되면 2% 정도 약세가 나오고 있는데 뭐 약세가 나오고 있지만은 뭐 이유는 충분히 다 설명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2% 하락하고 코스닥 1% 물론 예상 호가긴 하지만은 2% 1% 하락을 함에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과거 같으면은 만약에 이제 코스피가 2% 정도 하락을 하게 된다? 테마 업종 다 빠집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을 보시면은 코스피도 2% 빠지고 코스닥도 1% 빠지지만은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강하죠. 그리고 전선 관련주들 강하죠. 그리고 공작기에 관련된 종목들 강하죠. 이게 건설기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강하죠.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반도체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표면적으로 봤을 때 2% 1% 하락하는 거는 정말 큰일이 났나 싶지만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그랬던 거와는 별반 차이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시장 지수는 2% 빠지더라도 그동안 계속됐었던 개별 종목 장세 그리고 업종 테마 빠른 순환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지금 그냥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도 오늘 하락한 게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제가 작년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그리고 2월 달부터 또 3월 달까지 부분을 짚어드렸는데 결국 이제 상승 하락 이 패턴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2월 달 그리고 3월 달 초반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상승한 종목들이 좀 작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종목은 분명히 갈 거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현금 확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현금 확보 좀 하시고 종목을 들어가시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가지고 포트를 좀 압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전략을 좀 바꿔야 될 시기지 않나 생각이 들고 주말에 그런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포트폴리오를 좀 압축적으로 가져가면 좋은 장세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도 오늘의 이 조정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화면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저는 조정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700포인트를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 이야기를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확실한 모멘텀이 조금 없었던 상승이었기 때문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따른 어떤 이제 수급적인 변화로 2,700포인트 위로 저는 잠시 올라갔던 부분이었기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지금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최근에 박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890포인트를 넘긴 했지만 그 이후에 강한 수급이 좀 붙지 못해서 조정을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아랫꼬리를 좀 달리면서 종가 마감을 좀 형성할 상황이라서 저는 오늘의 조정보다는 결국 다음 주 한 주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엔비디아가 더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다시 천비디아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또 반도체가 또 지수를 또 시장을 이끌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 여기에 이제 2차 전지냐 제약바이오냐 아니면 기타 개별주가 올라갈 거냐, 그것은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다음 주는 이 GTC 발표 이후의 변동성이 더 중요하다. 저는 여전히 반도체를 좀 보시는 것에 동의를 하지만 비중에 대해서는 조금은 리스크를 준비할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TC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비중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양대 시장은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 후반대,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1% 조금 못 미치게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발을 빼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 많이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를 활용을 해보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바라보더라도 모두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를 이어서 좀 살펴보더라도요. 코스피 시장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중에서 SK하이닉스만 빨간불입니다. 마감 동시 호가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어제 상승분을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수가 파란불을 켠 만큼 하락하는 업종이 더 많이 집계가 됐습니다. 유통업종이 그중에서 가장 크게 힘을 내지 못하는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4.74%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운수창고 업종으로 2.88%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2.45%의 약세가 나타났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하락한 업종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그중에서 가장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2.74%의 약세 흐름이 포착이 됐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일반 전기전자 업종으로 2.64%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락 문화 업종에서도 1.5%의 내림세가 관찰이 됐습니다. 자, 주말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다음 주 전략을 정해자 봐야겠죠. 다음 주에는 3가지 나라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저희 어떤 나라의 회의를 조금 더 주목을 해볼까요? 당연히 뭐 FMC를 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 FMC 상당히 좀 중요하죠.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동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점도표하고 이제 경제 전망치가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다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성격인 거죠. 금리의 정상화로 인식을 하느냐, 경기 둔화로 인식하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경제 전망치 같은 경우에 물가의 전망치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금리의 성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GDP의 전망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제 올해 1.4%로 이제 전망치를 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요거보다 내려가진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라면은 금리의 성격이 경기 둔화로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코스피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올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 갇혀버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GDP 전망치가 어쨌든 뭐 1.4%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상향 조정이 되게 되면서 금리 정상화로 좀 인식을 하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좀 코스피를 대형주에 좀 훈풍이 돌 만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금리 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 쪽도 마찬가지 좀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 이제 저금리를 이제
바꿀 것인가 이 부분인데 그럼 결국 이제 엔화 강세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화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예를 들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엔화 강세로 가게 되면서 원화 약세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 차화증상세 기억나시죠? 이거 너무 오래됐나요? 2009년, 2011년도? 그때 차화증상세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엔화 혜택을 좀 봤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일본 중앙은행 BOJ 같은 경우도 정책을 받게 된다라면은 이래저래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상대적으로 좀 이제 우호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네, 앞으로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본부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파월 연준 의원이 어떤 뉘앙스를 띠고 있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하가 나오면 그것은 이제 조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장에 또 한 번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낮췄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지표 발표 여러분들이 아마 CPI도 그렇고 PPI도 그렇고 생각보다 우리가 높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음번에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도 현저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국제유가도 앞서서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추세인 상황이라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일단은 내려놔야 조금은 이제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FOMC 이후에 차익 물량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또 그 조정을 이용해서 반도체 쪽으로 이제 수급의 순환매가 돌아갈 것인지 그 부분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 제가 앞서 반도체에 좋은 의견을 드리지만 비중 관리에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저는 FOMC 이후에 늘릴지 말지 그걸 결정을 하시는 게 그 전에 결정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FOMC 이후에 한번 찾아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중국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 이구 환신이라고 해서 옛 것을 새 것으로 교체한다라는 정책 방안이 좀 통과가 됐잖아요. 이에 네. 따라서 내수 시장이 열린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네네. 이 부분에 우리 시장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중국 내수장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결국 이제 중국도 참 번외적인 얘기지만 수산물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경제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자국 내 시진핑에 조금 이제 반하는 어떤 이런 그 움직임 이런 것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국 경제 쪽으로 시동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미국이 중국에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어느 순간 이제 미국처럼 우리도 자생하자 이런 분위기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 경기 살리려고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로 인해 가지고 중국 경제가 이제 돌아가는 중국 경제 같은 살아나는 부분들이 나타날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수혜를 받을 것인가 측면을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현재로는 어찌 보면 이제 중화주의가 다시 부활했다는 저는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딱히 수혜가 될 만한 섹터는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결국 이 단어로 좀 끝이 날 것 같거든요. 자급자족. 자급자족. 네, 요거로 끝이 날. 네. 요게 제가 가장 좋은 어떤 그 쉽게 풀어줄 수 있는 어떤 예라고 좀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급자족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수혜가 될 만한 부분은 조금 미진하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수혜를 볼 만한 부분이 미진하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중국에서 경기를 좀 부양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만약에 그대로 이번 좀 성공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당연히 미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이나 미국이나 또 이제 한 번 더 큰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다라고 하면 관련주로서 이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결국 인프라 투자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갈래로 세션이 나눠져 있죠. 한쪽은 북미 쪽, 한쪽은 중화권 쪽.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북미 쪽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캐터필러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기록하고 있고 또 이제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그쪽은 확실한 명분이 있잖아요. 네. IRA 법안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인프라에 대한 어떤 변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기대감이 조금 높은 상황이라서 근데 그 기대감이 언제 시장에 반영이 될지는 모르긴 하나 이번에 어떤 대내적 변수에 따라서 충분히 한 번 더 거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만약 중국의 인프라 관련 투자를 보신다라고 하면 HD 현대 인프라코어라든지 네. 아니면 DY 파워라든지 이러한 쪽을 보시는 것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프라 쪽과 관련된 부분을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좀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다음 주요? 네. 저도 그게 좀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매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다음 주에 뭘 봐야 될까를 주말에 좀 고민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이번 주에 어제 좀 이렇게 새로운 이제 뉴페이스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조선 기자재도 나타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축도 나타났고 그리고 원전도 나타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다시 한번 수렴해고 올 가능성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만년 트리플 A 그 유망주 로봇 쪽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 쪽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이제 뭐 DYD, SY 뭐 이런 것들은 단기 테마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와 관련돼 가지고 아까 김세현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건설기계 쪽 관련돼 가지고 그쪽을 일단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도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상승 늘목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개별 종목들 쪽으로 다음 주 저희가 한번 세워보게 된다라면은 방금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재건이란지 조선이란지 그리고 이제 종가 베팅 섹터 원자재 말씀드렸잖아요. 그쪽 가가지고 그쪽을 한번 일단 우선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 것 같아요. 네, 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도 살펴보시고 종가 베팅할 섹터까지 한번 찾아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IS 김태성 본부장,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정태근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 알루코입니다. 우크라이나 도로 복구 사업 추진 기대감이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4,200원, 손절 라인 3,400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김태성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은 W게임즈입니다. 북미 매출 호조와 그리고 흥행작 효과가 기대됩니다. 목표 주가는 53,000원, 손절 라인 4만 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